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2010년부터 추석 연휴를 즈음해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 연휴 전 마이너스 수익, 연휴 이후에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 후 상승세 전환. 국내는 장시간 연휴인데 해외 증시는 돌아가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 때문에 미리 현금화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기업에서 명절 자금 관련해서 주식을 파는 그런 수요도 일부 있죠. 그리고 여러 번 보여드렸듯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0년 흐름만 보더라도 약세장이었어요. 그럼 지금 증시가 크게 빠질 것인지 9월달과 그 이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결국 달러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하반기 증시가 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100달러를 넘길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결국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여파, 올해 4분기 접어들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결국 일부 산유국들이 증산은 하고 있지만 9월부터 연말까지는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를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고유가가 장기 지속되기보다는 피크 후에 하락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22년 초중반 피크를 찍고 나서 유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95에서 96달러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달러가 넘어갈 것이냐?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방 경직성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단지 단기적으로는 이 유가도 바로 상방을 향해 가기보다는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올라간다기보다는 중기적인 흐름, 사이클을 봐야겠죠. 어쨌든 이 유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향에 따라서 결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건데요. 여기서 안 좋은 점은 이 유가 자체가 경기가 너무 호황이라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어서 사우디,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감산을 했기 때문에 공급발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유가가 공급 감소로 인해서 현재 유가 상승 중에 있죠.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를 자극할 거예요. 이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긴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결국 유가 수요는 위축이 되겠죠. 이는 결국 유가 상방에 대한 경직성, 즉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고금리 한계 마지노선 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수요 위축 구간이 올 것이다. 이건 유가가 고점, 피크를 찍더라도 다시 재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이 메커니즘 외에도 겨울철 들어서 난방 관련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런 이슈들이 유가를 선반영해서 미리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 미리 땡겨왔다면 단기적으로 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선반영 이슈를 접더라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인플레 자극에 따른 고금리 지속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크가 꺾이고 재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시점, 과거 유가 상승기에 종목별 주가 변동을 보면은 SK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어요. 지금 목표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대한항공,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유가 상승기에 이익률이 낮았다.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생긴다.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제 마진이 올라가죠. 기름의 절대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들, 그 재고들의 유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유가 상승이 남몰래 웃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일단 99%예요. 여기선 일단 금리 동결 거의 확정이다. 5.5% 유지는 될 거다. 하지만 지금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9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됐지만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런 상황, 점도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 목표 금리에 적정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 관련 이슈, 특히 지난달 CPI가 올라갔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 상승 추세에 대한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주가의 위치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 400달러 간다, 이런 이슈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오래전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게 핵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급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265달러인데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는 258달러예요. 이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가 넘어 있죠 이미. 하지만 이 슈퍼컴퓨터 도입 호재 이게 반영이 된다면 4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사이버 트럭 그리고 전기 충전소 관련 이슈들 아직 호재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금리가 동결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간다면 재차 상승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PER 62배다. 지금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죠. 테슬라가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PER이 낮아졌는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PER이 다시 올라갔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지수의 현재 상황 이것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국채금리인데요. 국채금리가 본격적인 추세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이렇게 매달 꽂는다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봉 하나에 한 주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크를 찍고 떨어지더라도 몇 주가 걸린다. 지금 바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월달 지금 몇 주 안 남았죠. 그리고 이번에 FOMC도 있어요. 그리고 추석 전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비비고 있다가 그 이후에 본격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본격적으로 빠지면 주식시장도 다시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도 증시 흐름이랑 봐야 돼요. 연결해서.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 1시간 봉 차트인데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 고점을 살짝 넘겨서 여기서 빠지거나 둘 중 하나가 예상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여기 고점을 살짝 넘긴 상태죠. 여기서 105.1달러인데 고점이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국채금리와 같이 비비고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겠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국채금리가 빠져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접어들었다. 영업이익 비중이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와 있다는 건데 코스피가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근데 그 이유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돈을 끌어당겼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턴어라운드하고 본격적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면 내년 초중반까지 코스피도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이 이익 추정치를 한 6개월 정도는 선반영해서 갈 거예요. 그 얘기는 이익 추정치가 많이 올라왔을 때 이미 코스피는 멈춰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지금 코스피 주요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제가 올해 초 정도에 코스피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2860 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주요 매물대에 와 있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뚫기 직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면 그 다음은 여기예요. 그 다음 매물대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 자리만 본격적으로 뚫어낸다면 2860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멘텀이 바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 이익 상향이 본격 반영되는 시점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죠. 그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이끌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이 0.95배다. 평균 아래라는 거예요. 싸다는 거죠. S&P 500보다 많이 싸다. S&P 500은 현재 코스피랑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이 매물대 아래에서 비비고 있죠. 그런데 S&P 500은 전고점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가서 핵심 매물대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더 빨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추세 매물대 구간이라는 거죠. 수렴이 나와줄 수 있다. 혹은 기간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파동상으로도 그렇다는 건데 코스피보다는 평균적으로 약간 비싸 보이는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추세 매물대 구간이라는 거. 이 구간에서 달러, 유가, 부채금리 같은 것들이 그런 지표들이 비비고 비비다가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구간에 와서야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승 파동, 그리고 두 번째 조정, 그리고 현재는 세 번째 상승 파동의 과정에 와 있다. 세 번째 상승 파동의 네 번째 수렴,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런 수렴 형태로 가게 된다면 기간을 두고 9월달 혹은 10월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 매물을 녹이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면 그 다음번에 이 세 번째 파동의 마지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 세 번째 파동 상승이 마무리되면 다시 네 번째 하락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최종 피날레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세 번째 파동의 조정이라던가 이게 다 끝났을 때 다시 나올 네 번째 조정. 주가가
이 부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하지만 이 매물대를 결국 뚫어내 준다면 마지막 피크 한 번의 추가 기회가 올 가능성도 열어두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준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조정이 여기서 끝난 거냐, 하지만 현재 구간 여기서 재차 이렇게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냐, 그 이후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이냐, 이 시나리오가 결정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은 2528포인트다. 여기를 깨지 않으면 추세 상승이 바로 나아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가 깨지면 크게 급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비추세의 매물대에 비비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하시는 겁니다. 현재 중요한 이 매물대 여기를 아래로 돌파하냐 위로 돌파하냐, 이게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2528포인트 이걸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증시가 쉽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랠리가 산타랠리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버틸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 9월 매물대였죠. 이 매물대를 비비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9월달 추세가 왔다 갔다 위로 아래로 요동이 심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 돈을 많이 잃어요. 실제 이 구간에 갇혀있던 기간이 꽤 깁니다. 증시는 몇 달이 흘렀는데 이때와 지수가 똑같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오랜 비비기 구간을 지나서 본격 추세가 나왔던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을 지나고 금리가 어쨌든 피크 구간,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고 11월 달만 잘 넘긴다면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파동 관점도 결국에는 예측의 영역이에요. 시나리오죠. 다른 지표들 그리고 경제 상황들과 엮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통합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본 건데, 이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잡아두고 거기에 맞춰서 증시가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다면 시나리오를 다시 재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하고 좋은 종목을 찾고 소액으로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돼요. 결국에 좋은 종목만 잘 찾으면 증시가 안 좋더라도 결국에 물리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실제 여기서 공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다, 변기에 휴대폰이 빠졌을 때 0.1초 만에 건지면 살아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싸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어려운 구간에서는 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다, 추가 상승이다, 금리 인상이다, 물가가 올라간다, 유가 상승, 달러 급등,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민감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딘다면 좋은 날이 또 한 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